메타버스로 넘어갈까요? 우리 우은택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학과장님 나오셨나요? 네, 시작해 주십시오. 예, 저는 지금 그 메타버스를 현황을 좀 공유하려고 하는데, 사실 저도 CES에 직접 가본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라 약간 민망하긴 합니다. 근데 이제 그 이번에 메타버스가 핫 키워드로 등장하긴 한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미국 그리고 이제 한국, 뭐 중국 정도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, 이거는 유럽 쪽에 그 전체 방송을 내보내는 채널입니다. 여기서도 이제 메타버스에 관련되는 CES 요약본을 만들었고, 여기 보면 그 타이틀도 All Road Leads to the Metaverse에서 이제 모든 길이 다 메타버스로 통한다, 뭐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메타버스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제 비디오들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메타버스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, 결이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대체로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세 번째 제너레이션의 메타버스,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하는 지금 두 번째 메타버스가 아니고 세 번째 메타버스에 많은 그 관련되는 그 기기들이 이번에 소개가 됐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메타버스는 언론 기사에도 보면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, 뭐 CES에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,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는데, 이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팬데믹이 오래 지속되는 것도 있고, 또 관련되는 기술이 성숙했기 때문에도 있습니다. 뭐 이 기술, 그러면 메타버스가 기본적으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기 때문에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는 IoT나 초고속망, 엣지나 클라우드, 디지털 트윈, 그 위에 이제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만드는 메타버스, 그걸 또 가상의 자산을 관리하는 NFT, 그리고 직접 현실에서 체험하게 만드는 착용형 플랫폼,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는 기술 융합 생태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이 세 번째 웨이브, 메타버스의 세 번째 웨이브가 과연 언제쯤 올까, 이걸 좀 주목해서 봤고, 지금 이제 많은 언론에서도 이 그 웨어러블 XR을 연동해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아니고 안경을 쓰고 체험하는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주목받고 있는 애플이 나타나지 않아, 뭐 애플은 전통적으로 안 오니까 나타나지 않았고, 또 메타버스의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, 뭐 구글이나 메타나 아마존이나 인텔, 뭐 AMD, 뭐 심지어 AT&T, 뭐 트위터, 이런 회사들이 다 이번에 마지막에 빠지는 바람에 뭐 새로운 거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그 메타버스의 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컨텐츠를, 이 가상의 컨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은 CES 곳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많은 부서들이 온라인, 오프라인 이번에 동시에 개최됐는데, 오프라인 그 부스에서는 대다수가 이 자기 제품을 소개하는데 이 가상현실 플랫폼을 활용해서 소개했다, 이런 점이 하나 주목할 만한 것 같고, 뭐 이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해왔던 일들이고,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하던 많은 일들을 조금 더 쉽게 하고 좀 안전하게 하고, 또 아주 개인화해서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 소개는 된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웹페이지를 기준으로 살펴봤더니, 이번에 그 VR이나 AR 관련된 회사로 검색되는 숫자는 작년 대비해서 한 반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아마도 그 중국에서 많이 안 나오면서 이 하드웨어 플랫폼을 주로 소개하던 중국 회사들이 많이 빠지면서 수가 한 반 정도로 줄어든 게 아닌가,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삼성도 지금 이제 글래스 만든다고 하는데, 이번에 삼성에서도 뭐 글래스에 관한 거는 아무것도 소개를 안 한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로 간다고 할 수 있느냐, 이런 이야기 해볼 수 있는데, 지금 이제 뭐 관련되는 기술들은 이제 어느 정도 성숙이 됐고, 또 사람들의 관심도도, 이게 파란 색깔 보시면 이 구글 트렌드에서 보면 이 파란 색깔이 메타버스에 관련되는 건데,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고, 최근에 사람들이 가졌던 VR에 대한 관심 피크치에 준하는 그런 관심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. 근데 이게 뭐 깔아앉기보다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했던 CES가
어, 메타버스의 그 특징을 잘 살려서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실망스러운 CES 온라인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수준에서 쇼가 진행이 된 게 아닌가. 그래서 지금 원래 메타버스가 진짜 왔으면 온라인, 오프라인이 자연스럽게 연동이 되고 훨씬 더 실감나게 안 가도 간 것처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의 메타버스 이슈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여기 보시면 뭐 이거는 그냥 제가 하나 그냥 카피한 거지만 많은 언론사에서 지금 메타버스를 주제로 해서 언론 기사들을 쏟아냈는데 보시면 도대체 이게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냐. 지금 이제 메타버스가 한국에 와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중이다. 그래서 지금 이 단어가 굉장히 오염돼 있어서 도대체 뭐가 메타버스인지 모르겠다. 저도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메타버스인지를 알기가 어렵다. 지금 뭐 모든 게 다 메타버스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메타버스가 또 거품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 같고, 근데 거품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거품이 아니라 아직 안 왔다. 도대체 메타버스가 뭔지 모르겠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.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노웨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, 또 이게 노웨어를 잘 뜯어보면 또 now and here가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, 그래서 이제 도대체 뭐가 메타버스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를 육성하기 위해서 뭐 제도도 만든다고 하고 법도 만든다고 하고 정책도 나오는데 이 도대체 메타버스의 범위도 안 정해져 있고 개념도 정립이 안 돼 있고, 근데 이 상태에서 도대체 메타버스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거냐,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데 육성을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근데 사람들이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이제 메타버스를 정의하면 곤란해지는 사람들이 하지 말자고 하는 것도 있고, 또 메타버스가 진짜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 메타버스 이야기하다 보니까 본인이 모르니까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,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메타버스의 정의가 사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. 메타버스의 기본 정의는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고, 그 융합에 기반해서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내는 이 확장 가상 세계이고, 이 확장 가상 세계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경험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. 이게 핵심 개념인데, 지금 우리가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했던 많은 내용들도 보면 사실 메타버스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타이틀은 다 메타버스라고 해서 막 소개하고 있는 중이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이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가 먼저 있어야 메타버스에 대한 이 뭐 발전 방향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는가.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보시면 뭐 이런 컨티뉴엄인데, 현실과 가상은 구분할 수 없는 컨티뉴엄이라고 사람들이 보통 이 가상 정강 현실 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 가상을 체험하면 정강 현실, 가상에서 현실을 체험하면 정강 가상,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는 이 혼합 현실, 정강 현실과 정강 가상에 기반을 해서 사람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내는 이 수직 방향, 이 확장 가상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일반적으로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정의가 없었던 게 아니고, 이런 정의는 이미 2007년도에 메타버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었습니다. 이때 내린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는 이 물리적인 현실과 가상 공간의 융합인데, 어떤 물리적인 현실이냐, 여기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현실인데 여기는 가상으로 형상된 물리적인 현실.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게 이제 가상 세계죠. 이 가상 세계에서 만들어내는 정보, 여기 가상 세계는 시뮬레이션이 속성이고,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가상 세계의 정보를 현실 세계로 가져와서 오그멘테이션하는 이런 정강 현실, 그리고 현실과 연결돼 있어서, 이 현실과 연결돼 있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그 일상의 활동을 하게 만들어내는 이 가상 세계, 이 두 개의 연동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거는 따로따로가 메타버스가 아니고 이 전체의 연동, 이 연동이 메타버스인데,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강 현실도 메타버스고 라이프 로깅도 메타버스고 미러버월드도 메타버스고 가상 세계도 메타버스다. 뭐 메타버스의 종류는 4가지가 있다, 이런 엉터리 이야기를 막 하면서 이게 인터넷에 너무 많이 퍼졌어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메타버스가 뭔지 모르겠다인데, 이 메타버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메타버스는 각각이 메타버스가 아니고 이 4가지 중요한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고, 이 컴포넌트의 융합, 이게 이제 메타버스다,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육성해야 되는지,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, 법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 소설책에서 등장했던 이 메타버스가 2000년대 인터넷 기반으로 PC를 통해서 경험받은 1세대 메타버스, 세컨 라이프 같은 게 있었고, 또 한 20년 지나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금 터치하면서 경험하는, 지금 MZ세대가 열광하는 로블록스 같은 메타버스,
사실 이 로블록스도 2006년도에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거의 세컨 라이프의 형태를 단지 이제 모바일 폰으로 옮겨온 게 지금 현재 2세대 이제 메타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2세대 메타버스는 어느 정도 성장의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, 결국은 앞에서 이제 제가 짧게 데모를 보여드렸지만 그 데모에 보면 대부분은 안경을 쓰고 일상에서 가상을 체험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.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 원래 2022년부터 하나의 전환점을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, 그러면 진짜 2022년이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느냐? 제가 앞에 제일 첫 장에서 말씀드렸던 건데, 보통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기술 확산 사이클에서 한 1,000만 명이 언제 쓰느냐, 이게 이제 얼리 어댑터들이 쓰는 숫자이고, 한 1억 명 쓰면 뭐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온 게 1억 명 정도 됩니다. 그러면 1억 명은 대체로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됐다는 거죠. 돈이 좀 되는 규모인 거고, 1,000만 명은 돈이 좀 덜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세컨 라이프 같은 게 한 1,000만 명 쓰던 이제 기술이었다면, 지금 이제 2세대 메타버스는 한 1억 명을 넘어서서 2, 3억 명이 쓰고 있는 플랫폼이라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진짜 이 기술이 일상으로 가려면 한 10억 정도가 써야 되는데 10억 명이 쓸 수 있냐? 저는 스마트폰 기반의 메타버스는 10억으로 가는 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이미 지금 10대들의 7, 80%가 지금 로블록스를 쓰고 있고, 그 숫자가 2, 3억이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세대들이 그 플랫폼으로 가지 않는 한은 10억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죠. 근데 나머지 세대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메타버스를 경험하기에는 그 메타버스의 인터페이스가 너무 지금 불편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폰을 넘어서 안경형 디스플레이를 쓸 수 있냐 이런 걸 이제 봐야 되는데, 이제 그 대표적인 회사가 퀄컴입니다. 근데 퀄컴이 이제 이 안경에 들어갈 수 있는 칩셋을 만들어내는 회사고, 원래 특별히 이 퀄컴이 마이크로소프트랑 협력해서 이 글래스 만드는 데도 이제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했고, 지금 이제 그런 그 퀄컴 칩셋을 쓰는 여러 가지 안경들이 소개됐습니다. 이제 뭐 여기 보시면 보통 이 안경을 이제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안경의 무게가 한 80g, 70g 미만이라고 그러는데, 이제 80g, 70g대 안경이 원래 좀 소개가 많이 되기 시작했습니다.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안경의 무게가 대부분 100g을 넘어갔었는데, 원래 소개되는 CES에서 소개되는 안경은 이제 80g짜리가 이제 등장을 했고, 뭐 80g짜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외에 뭐 비슷한 것들이 지금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. 즉 그냥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안경에서 가상 증강현실을 체험할 수 있게끔 했다는 거죠.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비디오는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. 그래서 뭐 뷰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 이미 이제 카메라도 들어가 있고 각종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CES에서 나왔던 안경들도 있지만, CES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여전히 안경을 만드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서 원래 참여하지 않았던 회사들도 안경들을,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안경들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뭐 그런가 하면 작년에 소개했던 이 컨택트 렌즈 안경의 그 다음 제너레이션, 컨택트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가상현실을 체험하게 만들 수 있냐, 뭐 그런 회사들도 꾸준히 지금 이제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고, 또 최근에 이제 펀드레이징도 좀 해서 이쪽 분야에 좀 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가 하면 뭐 이제 그 외에 이제 가상 웨어러블 이제 VR, 웨어러블 AR 같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디바이스도 소개됐는데,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,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이제 메타버스 관점에서 보면, 메타버스가 어디에서 돈을 버느냐,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모여 있다고 돈이 되는 건 아니고, 모여 있기만 하면 돈은 그냥 플랫폼 회사가 다 버는 거죠. 근데 이제 이 플랫폼에서는 참여하는 사람이 각자 자기 컨텐츠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가치를 참여자가 나눠 가질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. 이제 거기에 핵심 요소는, 그러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쉽게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느냐, 이제 이 질문이 이제 되는 건데, 지금 사람들이 그 플랫폼에 가면 쉽게 그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도구들을 이제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. 이 메타버스를 선도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옴니버스라는 이름으로 제작 도구를 소개하기도 했고, 지금 또 양대 산맥이죠. 유니티에서는 또 마르스라는 이 제작 도구를 이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이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CES에서의 전시들이 있었는데, 아쉽게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에 관련되는 메이저 회사들이 사실 다 빠졌기 때문에 뭐 제가 특별히 CES를 이름을 걸고 소개할 건 사실 크게 없습니다. 이게 뭐 앞에 제가 소개드렸던 요약입니다.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가 지금 뭐 오고 있는 거는, 뭐 이 두 번째 메타버스가 오고 있는 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관련되는 기술도 성숙했고, 또 이제 사람들이 또 심심하기도 하고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진짜 아까 이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려면 스마트폰을 통한 메타버스 체험이 아니고 이런 글래스를 쓰는 그 메타버스 체험의 시대로 가야 되는데,
뭐 그런 시대로 가는 첫걸음을 떼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일상으로 올 수 있을까? 이제 이게 2022년도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. 2022년도에 이 글래스의 보급 속도가 지금 예상했던 것만큼 갈 수 있느냐? 지금 이제 예상했다는 이야기는 보통 이제 2천만 대 팔린 다음에 이제 1억 대까지 1억 대 언제 팔리느냐 이게 이제 주목할 만한 그 포인트인데 우리가 가장 최근에 성공적인 아이폰 사례를 보면 1천만 대는 1년, 뭐 한 1억 대는 한 4, 5년 이렇게 걸렸거든요. 근데 지금 희망적으로 이제 글래스가 1억 대 팔리는 거는 4, 5년이라고 하면 2025년일 테고 뭐 지금 일반적인 예상은 좀 비관적인 예상은 1년에 한 1천만 대씩 팔린다고 하면 작년에 1년 동안 1천만 대는 팔았으니까 한 1천만 대씩 계속 팔면 한 4, 5년 사이에 한 5천만 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예측하고 1억까지 가려면 한 10년 걸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원래 그 작년에 1천만 대 팔았는데 원래 1천만 대를 넘게 팔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원래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. 1천만 대를 넘게 판다면 좀 더 가능성이 빨리 열리는 거고 1천만 대를 못 판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 글래스에 대해서는 별로 낙관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여기까지 제 관람 소감을 좀 공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우은택 교수님 고맙습니다. 저희 교수님 근데 그 왜 1월 20일인가요? 그 20일인가 CES 2022 끝나고 나서 뭐 얼마 지나지 않았었는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 전략이라는 걸 내놨잖아요. 하여튼 우리나라 정부라든지 관료들이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는 귀신같이 잘하잖아요. 근데 이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 전략 혹시 보셨나요? 예, 봤습니다. 이제 그 예전에 문제 많던 다큐멘터는 조금 정리가 된 것 같고요. 이제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여전히 옛날에 그 잘못된 방향을 기반해서 예. 모든 걸 다 관할하는 것처럼 뭐 이제 이렇게 지금 아직은 돼 있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다 메타버스 산업 육성법을 만들고 있는 것 같고 예.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도대체 이게 진짜 메타버스를 알고 제대로 육성하고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냥 너무 많은 걸 다 커버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예. 규제를 만들어내면서 이걸 육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규제법이 돼서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. 예. 그 뭐 이렇게 선무당들이 설쳐서 이렇게 그릇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교수님께서 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.